자, 다음 순서가 바로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 각 후보자가 6분 동안 자신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대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 요구할 수 있고요. 최소 2명 이상의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다. 2명 이상이니까 뭐 3분도 되고 4분 되고 5분, 6분, 7분 다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을 최소한 30초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안 듣고 뭐 하실 말씀만 다 하고 딱 끝내면은 반론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만 신경은 좀 써 주십시오. 자, 제가 뭐 후보님들의 답변이 길어지거나 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답변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또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오후가 돼서 약간 좀 나른한 그런 시간인데요.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들보다 내가 이거는 자신 있다, 다른 후보들보다 이 정책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부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6분씩 시간이 주어지고요. 먼저 황명선 후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명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산시장이 왜 최고위원회 출마했어?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바로 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저는 95년도에 당에 서울시당 사무처장,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국민의 사무처장으로,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또 당의 지도부에 또 요구를 받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05년도에 험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출마를 권유받고 출마를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당선돼서 삼선시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전국시장원수구청장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뿌리 당원부터 시작해서 당직자까지 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시장원수구청장 후보가 돼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또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을 자치분권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우리 김혜영 후보님께 여쭙습니다. 자치분권 정당 꼭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과 지방, 지역의 목소리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226개의 지방정부에서 시장원수 구청장님들 또 광역기초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를 우리 당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자치분권형 정당을 꼭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야 다가올 우리 총선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압승할 수 있고 또 100년 정당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님께서도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어요. 중앙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과 함께 더불어서 되돌려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그 권력과 권한을 지방에다가 주는 것이죠. 우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당의 이 권력과 권한을 우리 당원과 지방과 현장에 줘야 된다라는데, 자치분권 정당 만들고 싶은데 우리 김혜영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황명선 후보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황명선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8분 중에 저와 우리 황명선 후보님을 제외하고는 6분의 우리 후보님들이 서울과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우리 후보님들이신데요. 우리 시대적 화두가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이런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우리 당의 차원에서는 시도당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각 시도당의 인력도 더욱 지원하고 예산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가 많이 탄생을 했는데요. 당정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적 예산의 상황에서는 우리 시도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생산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선택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산 서천의 지방정부에서 만들었던 100원짜리 오지마을의 택시, 서울 성북구의 생활임금제, 은평의 도시재생, 우리 논산의 동고동락 공동체, 광주 광산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에서 받아서 지금 전국 지방정부에 다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적 제안들을 우리 당에서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방과 지역을 대표해서
저 황명선 후보를 나서게 자치분권 대변인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당도 저는 응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뭐 절대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통해서 이뤄낸 제도입니다. 당시 이 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단체장과 지방의 위원을 뽑는 것까지는 했는데 저는 이게 미완의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정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세법 구조를 바꿔가지고 8 정도를 지금 중앙정부가 쓰고 한 2 정도를 지방정부가 쓰죠. 이건 좀 지나치게 잘못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 구조를 바꿔서 최소한 4, 6 정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네, 4 정도 쓰고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6 정도 쓰고 알겠습니다. 이런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예. 이 재정 자립이 없는 지방자치제는 아니다, 안 된다. 우리 선배님이랑 끊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한테 말씀을 여쭐게요. 지난 전당대회 때 자치분권 대표로 나선 후보가 아쉽게 6등을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 대표 후보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 의원에 의정 활동할 수 있는 정책 보좌관제, 의회 사무처 독립, 그리고 분권의 정신으로 기초 지방 정부 대표자들한테 자치 조직권,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지방 정부와 관련된 그 공약들을 실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지구당 부활, 이런 문제까지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실천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아쉽거든요. 결국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답변을 해주시죠.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약속이 됐었다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차기 지도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 안아서 당 차원의 과제로 삼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자, 주도권 토론 두 번째 후보, 박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박강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뭐 MBC의 뉴스 앵커부터 시작해서 100분 토론 진행도 하셨고요. 그리고 도쿄 특파원도 하셨고 특히나 방송에 꽂힌 보도국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나가던 MBC를 그만두고 정치로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 질문하는 이유는 요즘 보수 언론에서 계속 우리 정부를 흔들어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MBC 보도국장 출신으로서 우리 당도 이 언론에 대한 대처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BC를 그만둔 것은 뭐 거의 저는 운명적이었다고 봅니다. 2008년 쇄국 협상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MB 정권에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MB 정권이 MBC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그 시도를 할 때 제가 보도국장을 맡았는데 그 무렵에 바로 이제 그 언론 그 다양한 언론 유화 정책, 탄압 정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도국장으로서 맞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에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이제 해임이 된 건데요. 제가 해임된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신경민 앵커가 해임이 됐습니다. 저에게 신경민 앵커를 그만두게 하라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한 6개월 버텼는데 제 이후로 같이 해임이 됐는데 그때부터 MBC가 급속하게 후퇴하기 시작했고 세상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우리가 대통령 두 분을 잃었고 제가 MBC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 들어와야겠다 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언론의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의 언론 구조는 매우 참 취약합니다. 재벌이
뭡니까 광고의 거의 대부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재벌과 언론과 이 관계를 참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문제 제기할 것은 하고 또 선거 때 우리가 언론 대책을 하는 것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당에서 당 차원의 어떤 언론 대책 같은 팀을 구성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인순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공약 중에 정치학교를 제시했는데 그 공약이 비슷한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치학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73만이나 되는 권리당원이 있는데 사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의 그 일체감을 좀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이 열띤 토론과 또는 우리 강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쭉 중국의 중앙당교나 또 일본의 마시다 정경숙처럼 그런 다음에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고 또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념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쭉 같이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 당이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당원들은 73만여 되는 당원들은 당의 정책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걸 가지고 다른 당의 당원들과 또 이렇게 설전도 벌이고 그래서 우리 설득을 시키고 또 일반 국민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서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우리 위로 중앙으로 올리면서 이런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정치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정치 인재들을 키우고 또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평화와 번영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평화 체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셨죠. 저랑 상당히 명칭은 다르지만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특히나 민생 연속 회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예. 우리 박정 후보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공약이 많아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도 정치학교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송파에서 솔매 정치학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현안이 되는 거,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현안이 되는 거 우리 당원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국민들한테 소통하는 창구가 돼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하고 싶고요. 예, 제가 이제 그 민생 연속회의는 이제 우리가 집권 2년 차가 됐으면 민생에 대한 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내려면 결국 그 서민들의 주머니뿐만이 아니라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민생 주체들과 연석회의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와 번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화 이슈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시도당위원회나 지역위원회도 이거를 둬서 거기 안에서 토론하게 하고 또 그런 이슈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까지 구조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명선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당발전위원회가 제시했지만 미안해가지고 남은 제2최고위원회에 대한 운영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2최고위원회요.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2국무회의를 약속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우리 당내에서도 분명히 우리 광역 시도당 위원장들이나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지방위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제2최고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대표님들, 후보님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꼭 중앙당에서 할 필요가 없죠. 주요한 의제가 있을 때는 하고, 또 권역별로 가면서 그 현장에 우리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대표분들, 또 지방의원분들, 그리고 지역의 위원장분들,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최고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박중 후보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바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정당으로 가는 그게 혁신이라고 봐집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이어졌기 때문에 끊지는 않았는데요. 시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론 교육,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고요. 이어서 유승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강원 후보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제가 당에 입당한 지 지금 24년째입니다. 1995년도에 기초의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삼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당직으로는
당에서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을 하고 또 전국 여성위원장 선출직으로 하고 또 가산점 없이 최고위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내 여성 당원의 위상 강화입니다. 공천 할당제 30% 관철시켜내고 또 전국대의원의 50% 의무화제를 당원으로 관철시켜냈던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별명이 싸움닭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백조 같이 좀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지만 본의 아니게 싸움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요번에 6.13 지방선거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151명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이 됐는데 우리 여성은 7명밖에 안 됩니다. 4.5%가 안 돼요. 그리고 광역의원도 20%가 안 되고 겨우 기초의원만 30% 했습니다. 당원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천할당제 30%.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단체장의 경우에는 30%의 제외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강원 후보께서 여성 공천 제도에 어떤 그 개선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 그 우리 당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책을 좀 혹시 준비하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승희 의원님의 그 선구적 그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사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어머니와 딸과 또 아내 정말로 존중돼야 되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에서도 여성이 반드시 그런 정도의 지위와 어떤 양적 그 확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강력한 의지가 하여튼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작년에 내각을 꾸리실 때 최소한 여성 30% 그 내각을 확보하겠다 해서 맞췄잖아요. 네. 그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인물을 찾다 보면 반드시 있는 건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장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 얘기하지만 그건 현실적인 한계일 수 있으나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도 원외 지구당 있을 때부터 19대, 20대까지 계속해서 45%, 50% 이번에는 10분 중에 6명을 다 여성으로 공천해서 특히 광역의원은 2분이 다 여성입니다. 다 당선되셨고요. 물론 60% 여성 할당제를 했습니다. 박주민 후보께도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하면서 당원에게 명시가 됐습니다. 여성 공천 할당제 30%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박주민 후보께서는 여성 공천 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당 여성 구성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지금 해오셨고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강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유승희 의원님의 생각과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이제 대통령은 아니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우셨던 총재 시절에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할당 제도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당이 추진해 왔던 정치적 목표이자 정책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저희 당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보고 뭘 했냐고 여쭤보시니까 이번에 저희 기초위원회에서 저희는 8분 중에 3분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30%가 좀 넘죠. 그렇게 공천을 해서 당선이 됐고 이후에도 그런 식의 정치 참여는 계속 보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명성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1995년도 기초위원 출신으로 지금 삼성 국회의원이 됐는데 누구보다도 지방의원으로서 그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치자금법상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예비후보자들은 못하게 돼 있죠. 네.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의회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 분권의 그 핵심이 사실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전에 민선 1기에 부천에서 시조례로 정했고 그것이 이제 법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법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 분권의 핵심이 지방의회 권한의 강화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좌관 제도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의회 인사권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가 만약에 되면 어떻게 만약자는 빼주세요. 된다면 예. 일주일에 3번이나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네.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남겼습니다 저는. 저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현희 의원님을 잠깐 뵀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이 지방의회법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의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제가 뵙자고 하니 시장이 이 그 지방의회 그 의회 독립, 사무처 독립 그리고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그 보좌관제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의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의원을 했는데 이것도 분권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지방 정부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한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전현희 의원님한테 힘도 실고 저도 목소리를 내서 함께하고 유승희 의원님과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좋은 의정활동이 좋은 우리 그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로 돌아갑니다. 또 두 번째.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분 더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따가. 네. 황명선 후보께만 이렇게 끝에 질문이 몰려가지고 계속 시간 좀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른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저는 미리 지적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우리 상황을 놓고 보면 두 가지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평화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평화 문제. 또 하나는 우리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3% 성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방법은 남북 교류 속에서 경제 탈출구로 북쪽으로 향해가는 북한으로 향해가는 이런 경제 정책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한반도 평화도 함께 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길로 간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주안점으로 잡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해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풀려야 지금 말하는 한반도 평화도 또 한반도의 경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각국 지도자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 지도자들 간의 결단과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 일을 해낸다면은 이건 훨씬 더 빨리 남북 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제가 지도당 대회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30초 내로 말씀. 네네네. 민하협 그 3파 역할을 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이 통일 정책에 대한 계승자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주변 4강 또 더 넓게는 6강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국민의 통일 의지를 보이는 운동으로 가야 되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정부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각 잘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경수 도지사가 되셨지만 대통령께서 미국 가실 때 특사로 특별 수행원으로 데려가셨고, 그래서 저는 또 중국에 또 국빈 방문할 때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들 또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국내적으로 부는 바람과 또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들을 같이 일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교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에게도 묻겠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우리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이를테면 우리가 금모기 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촛불혁명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인 대규모의 대중의 단합된 힘, 이게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을 이 남북관계 문제에 좀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에 걸린 문제거든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경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평화에 우리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로 쳐다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나서면은 이 결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대중운동이 갖고 있는 힘은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촛불운명을 시작할 때 몇백 명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작하면서 이런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민주사회를 구가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아무 생각 못했습니다. 대중운동이 갖고 있는 그 큰 힘이 발휘된 거라 보는데 이 남북관계에서도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정을 해서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도자에게만 맡겨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적어도 몇백만 명의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내게 되면은 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어질 거라 봅니다. 촛불혁명과 비슷한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된다면은,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은 이 운동을 하겠다는 게 사실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에게 또는 우리 당원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어쨌든 박주민 후보께서는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 남북 관계를 좋은 쪽으로 방향짓기 위해서는 거대한 국민운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시도당 개편대회 때 말씀하셨을 때도 바로 유세가 끝나자마자 제가 그 말씀을 건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중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생긴다면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때 유세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다 폭넓은 행보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8선이 38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와 가슴에도 있다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요. 대중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크게 일어난다면 그런 상식의 지형 변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있다면 만약에 그런 대중적 흐름들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에까지 전파가 된다면 여러 나라의 시민들이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국의 지도부를 압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움직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하십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북관계 우리 대중의 힘을 모아서 잘 풀어나가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김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6분입니다. 예, 남인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한동안 지속된다면 100가지 경제정책이 무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9살, 7살, 2살 아이들을 둔 새아이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저출산을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법률안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남 후보님께서도 평소 워킹맘 또 저출생 현상 등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오셨는데요. 이번 공약에도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공약을 봤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 대책 어떻습니까?
네, 우리 김혜영 의원님과는 제가 국회에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1.4 포럼에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이라서 그런 질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저는 지금의 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저출생이라고 바꾸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이 현상이 17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당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에서는 이 논의가 별로 활발하지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우리 김혜영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어떤 위원회 같은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저는 결국 재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 목적수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승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출마 선언문 보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포럼 대표를 지금 19대 20대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자산 소득층의 이 소득과 그야말로 아무리 일을 해도 지금 자기의 소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임금 노동자들 이런 소득 구조가 찢어진 아가리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절대로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개입해서 이런 그 불평등 구조를 좁히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정책 결국은 일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를 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회 안전망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그 4차 산업혁명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 경제정책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기득권층에서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볼멘 소리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또 마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부가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이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면밀하게 설명도 하고 또 여론을 좀 더 그 국민들의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고 또 설득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당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만에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추진하는 개혁 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또 당 차원에서 저기 말단의 세포에 그야말로 지역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 지방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정책을 또 더욱더 보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정청 원만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고위원회가 그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황명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당이 민생입법 개혁입법 완수를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안정적인 국회 의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열세 지역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대폭 강화해서 이러한 지역에서 약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명선 후보님께서는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우리 논산에서 성과를 내오셨는데요. 우리 후보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 열세 지역 어떻게 지원하면은 우리 당의 옥토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혜영 후보님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2005년도 충남 논산 당의 권유를 받고 그 험지 충청권이 전부 다 자민련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됐거든요. 그때 도의원이나 시의원, 기초의원 후보 러닝메이트도 없었습니다. 갔습니다. 낙선했습니다. 자치분권 활동가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과 당에 큰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3선 시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경부, 부산, 영남 이쪽 지역을 가보니까 참 우리 당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성과도 내고 하는데요. 우리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지방과 지역의 목소리,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위해서 당에서 당 차원에서 크게 정말 결단해서 더욱더 많은 지원과 또 많은 지도부가 함께 오히려 방문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깃발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역할에 우리 김혜영 후보도 하시고 저 지방을 대표하는 황명선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30초 정도 시간을 더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황명선 후보 답변 때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못하신 말씀 다음 기회에 또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박주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이번에 선출될 최고위원은 이전의 최고위원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최고위원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박정우 의원님이 특히 강조하시긴 하시지만 박강원 의원님께 한번 관련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너무 그것이 이제 기능적으로 분화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박주민 의원의 고민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너무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때 우리 당 또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최고위원님들이 딱 틀어잡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포용적 성장위원회다. 또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위원회다. 또는 평화경제추진위원회다. 이런 위원회를 각 최고위원들이 하나씩 맡아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당력을 모아가고 또 여론과 소통하고 또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박정우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분야별 책임제라는 것에 이제 찬성을 하는데 지금 박강원 의원님께서는 너무 기능적으로 분화되면 안 되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그 현안 중심의 위원회를 좀 꾸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중국에 보면은 7명의 정치 상무위원들이 8천만이나 되는 공산당을 운영해 나가죠. 그리고 결국은 13억이나 되는 인구들을 다 통과로 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1최고의 발언이 먼저, 그다음 2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말들을 계속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그리고 또 당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쌓여있는 적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기율을 맞는 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당의 정책과 이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맡아내면 훨씬 더 이게 더 책임제로 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의 부분별 최고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남인순 의원님하고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위원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도 그 분야별로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예를 들면은 그때 청년 비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비례 선정위원회에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서 그걸 한 2달간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일을 정하면은 결국은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당의 당직자만 갖고는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맡은 위원과 거기 보좌관과 전문가들을 결합시켜서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지는 어떤 그 최고위원이 확실하게 일이 성과를 내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책임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분야별 책임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분야별 책임제는 좀 현안에 대응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상시적인 일조차도 좀 책임을 좀 맡는 게 어떤가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임을 좀 이 자리에서 좀 밝히겠습니다. 박정우 의원님께서는 정치학교, 뭐 민주스쿨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저의 공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주민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4기까지 성공적으로 지금 맞춰서 이 주민 아카데미 사업을 이제 오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비슷한 컨셉을 가져가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정치학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간략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장 권리당원만 해도 73만이잖아요. 근데 이 당원들이 단순히 지금 투표권만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발언권이라든지 토론권이라든지 소환권 같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야죠. 특히나 지금 당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대해서 다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이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 당의 전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통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공유 소통 플랫폼도 있지만 이 정치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인재들이 결국은 나중에 당 지도부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정체성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꾸어다가 우리가 선거에 내보내고 이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정치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우리 당의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님께 마지막 좀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정 정도 청년이 배정이라든지 또는 그 청년 비례대표 배치, 안정권 배치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찬성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것은 청년 정치를 위한 조건이지 조금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일자리 문제 또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를 보자면은 이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고 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이 생태계를 조성해서 우리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소기업에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우리 금융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쉽게 창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잘 완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남인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저도 김혜영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도 청년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19대 국회 때 그 청년들을 위한 법안을 가장 많이 낸 의원으로 제가 뽑히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관심 갖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이 단순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어떤 사회 문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주거나 아니면 일자리 문제 등을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실 청년들이 그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연금 가입 시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떤 연금을 가입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나중에 급여가 적게 되는데 그래서 20대와 30대에 그 생애 최초로 연금을 국가에서 크레딧 제도의 형태로 해서 가입해주는 이런 제도를 제가 법안을 냈는데 그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 정책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생애 최초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연령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인순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서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은 그동안 정말 그 수차례 옥고도 치르시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에서 중심을 잡을 사람 이 슬로건이 너무나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당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촛불 투쟁 이후에 우리 체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사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 이미 뭐 우리 당에서도 평화 문제라든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뭐 다양성의 가치 이런 것들 다 나오긴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는 이 정치 구조에 있어서 이 여성들이 이게 배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여성 30%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원에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지역을 다녀보면 거기에 대한 아우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당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제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 지키더라도 되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지구당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지금 9명의 시도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이 여성입니다. 4명이 남성이에요. 이건 물론 제가 자기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반드시 당직에 넣어야 되고 모든 조건에서 여성이 30%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틀림없지만은 저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빨리 그리고 진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이 장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장치를 어기게 된다면 강력한 징벌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장치까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우리 사회는 빨리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치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갖고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장치를 하고 장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벌을 가하는 이 장치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원님께도 질문합니다. 그 순회연설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 꿈을 팔았다. 평화경제의 선봉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평화경제에 달려있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파주에서 그런 걸 오랫동안 꿈을 키우셨는데 그 꿈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지 간략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그 2015년에 파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신경제 지도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그 신경제 지도에 대한 구상을 같이 논의했고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일하게 휴전선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이고 매번 그 안보에 대한 불안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이 안보와 경제에 대한 남북 공동 경제에 대한 구상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평화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가 평화고 이거를 잘 해내야지만 되겠다는 거 대통령 생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경제 지도를 통해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방 경제도 하고 남방 경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이어가겠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꿈을 팔았다는 거는 또 고양시 연설에서 그 대선 당시에 14정상회담이 만든 이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통일경제 특구를 비롯한 신경제 지도가 그때 저의 꿈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 꿈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한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거리의 변호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하게 저도 거리에서 광우병 사태부터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이 체제하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시면서 어려웠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 정치에 오다 보니까 어떤 점이 어려웠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변호사 시절에는 제가 옳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 됐었는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다른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야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다른 당의 동의와 지지까지 얻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워 나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박광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명선 후보님 맨 마지막에 질문 받아서 곤란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지난번 개헌안에 그런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당도 저는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지역 분권형 정당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번에 중앙당에서 가졌던 광역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는 게 어떨까 이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최고 제2의 최고위원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에 관한 중요한 당무집행의 권한을 거기다 주는 방안이 있고 또 각 시도의 중요한 의제들을 거기에서 선정해서 그것이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 중요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광원 후보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이렇게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당의 권한을 우리 당원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분권의 핵심은 결국은 주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분권을 하는 거거든요. 권한을 나누고 쪼개면 쪼갤수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 지금 지도부가 전부 다 중앙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다 국회의원으로. 이 권한이 중앙에 집권화되어 있는 이 권한을 시도당에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우리 권리 당원입니다. 당원들도 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시장 후보나 광역기초위원들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바뀌어도 당원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민주당의 역사와 철학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100년 정당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국무회의를 시도당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좀 더 파격적으로 우리 박광원 후보님께 말씀드리면 이 기회에 지난번에 우리 2년 전에 우리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를 대표해서 자치분권 대변인으로 나선 후보가 있었고 이번에 저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 기회에 최고위원 후보에 함께 이렇게 당선될 수 있도록 같이 자치분권의 그 역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이제 사실 제가 다녀보니까 각 시도당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게 정책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연구원 분원을 꼭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 강력하게 추진할 텐데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박정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 후보님은 사실 제가 연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당내 갈등 물론이고 사회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워낙 원외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함께 협력을 해온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내 갈등을 예상해서 어떻게 그걸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그럴 것 같고요. 박정 의원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가 예상 가능한 당내 갈등이 뭘까? 그거는 내가 이런 게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지 같은 걸 한번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과거를 보게 되면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기의 이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또 다음 행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게 당의 분열로 비춰지고 그게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스템에 의한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당원과의 그 소통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제가 이제 원외 생활을 많이 하면서 또 떨어지기부터 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 초대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내와 원외를 연결하는 걸 할 수 있고 또 제가 초선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꽤 오랫동안 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선과의 연결도 가능하다. 또 총괄 선대위 때 총괄 부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당청의 갈등도 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도부 내에서의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조율도 중요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는 다른 당과의 이 협치 과정 또는 어떤 개혁 입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갈등을 조정해보는 노력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언론에다 대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사전 및 회의라든지 또는 수시로 만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내는 나가는 게 우리 당의 분열로 비춰지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제가 김혜영 의원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권 토론 각 후보당 6분씩 들어봤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차분하게 진행이 돼서 제가 생각했던 주도권 토론과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하는 그런 주도권 토론이 됐는데요. 네, 서로의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연설 내용 이런 것들 물어보고 또 앞으로 당의 비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